황영경 단편소설 제목 오이지입니다. 오랜만에 은숙 언니를 만났다. 은숙 언니를 보며 속으로 몹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언니 하며 손을 잡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한동안 다른 곳을 보아야만 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머리를 완전히 밀었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몸, 뼈만 앙상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피부하며 시력까지 잃어서 죽음이 드리운 최후의 모습이었다. 아니, 아직 숨이 멎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만큼 다른 생물체가 되어버린 언니. 병상을 지키던 아들이 엄마, 윤 선생님 오셨어요. 하자. 언니의 표정과 몸짓이 움찔했다. 손가락을 까딱이면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아이처럼 들썩이더니 이내 건불같이 수그러지는 그 모든 광경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만큼이나 내게는 또 한 번 충격적이었다. 다행히 언니의 의식은 온전한 편이었다. 혀가 말려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내 손바닥과 아들의 손바닥에 대고 눌러 쓰는 손가락 글씨로 의사표시는 할 수 있었다. 오직 청각만 살아있는 언니가 내 말을 맞받아서 자신의 응답을 내 손바닥에 대고 철필로 쓰듯이 꾹꾹 눌러 썼다. 처음엔 내가 언니의 그 손가락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응? 응? 뭐라고요? 를 반복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은숙 언니는 아들의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으로 다시 자신의 말을 복기해야 했고 언니의 아들은 내게 통역을 해주었다. 나는 언니가 2번씩이나 말해야 하는 게 미안해서 내 온몸의 감각을 손바닥에다 집중해서 경청을 했다. 늘 2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지랄맞은 저 잔소리 대왕의 강박증 때문에 내가 내 명대로 못 살아. 언젠가 은숙 언니가 툭 바람 빠지는 소리로 분노를 터뜨리던 기억. 수종사에 가던 날 언니가 남편 강 교수의 차를 갖고 나왔을 때였다. 운전 중에도 남편의 전화가 자꾸 걸려오니까 열을 받은 언니. 아마 강 교수는 새로 뽑은 차를 내준 게 불안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언니의 입모양과 손가락 글씨를 조합해서 우리는 그런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어머, 어머 하면서 까르륵 웃음을 잘 터뜨리던 언니의 명랑함이 그 복화술 같은 대화 중에도 여전히 되살아나서 언니가 이제는 회복이 된 건가 반신반의했지만 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웃음소리에 나는 직감을 했다. 언니가 얼마 못 가겠구나. 하지만 내 손을 어루만지며 이제 눈만 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입모양을 옴실거릴 때는 너무나 태연자약한 회복기 환자 같아서 나는 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언니가 정말 살아나겠구나. 회광반조라고 했던가. 마지막 생명 상태에서 잠시 한껏 타오르는 현상. 원래 참나를 내 안에서 찾으라는 불가의 용어지만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서 잠시 나타나는 의식의 뚜렷한 회복을 두고도 말한다는, 그래서였던가. 며칠간 절친한 사람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었던 언니는 평소보다 활기 있어 보였다. 남편 강 교수가 언니의 핸드폰으로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알림 문자를 직접 지인들에게 띄운 덕이었다. 콧줄 같은 산소 흡입기. 콧줄을 끼고 누운 채로 링거가 안 꽂힌 한쪽 손을 제법 민첩하게 놀리며 신체 언어를 구사하는 은숙 언니의 생기발랄함이 꼭 무언극 배우의 퍼포먼스 같았다. 좀 놀랍거나 뜻밖일 때 어머를 연발하면서 상대의 어깨나 팔뚝을 툭툭 치던 그 열렬했던 언니의 버릇은 초면이라도 단박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비장의 무기였다. 언니가 오랫동안 다녔던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세계도 별다른 게 없어. 몇 번쯤 거쳐간 시인, 작가, 강사들이며 그들을 추종하는 중년의 문학 소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내게 전하며 도리질을 하던 언니. 그 생생한 표정과 손사래를 치던 몸짓들, 온몸의 혈관을 튜닝하듯 튕겨내는 신체 언어는 은숙 언니의 시몬 골수의 지점에서부터 발화된 것이었을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구석구석 훑어서 흔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골수함이라니. 그토록 깔끔하고 청정했던 사람에게 초점이 맞지 않는 언니의 시선이 천장에 가
닿는 것을 목격한 나는 다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아, 언니가 반 이상은 벌써 건너갔네. 아내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었을까? 강 교수는 죽어가는 새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첫 병문안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은숙 언니는 놀랍게도 밥을 먹고 있었다. 간병인은 외출을 했고 강 교수가 2숟가락 정도의 밥을 마가린에다 비벼서 아내의 입에다 떠넣어 주었다. 여전히 산소 흡입기를 낀 언니의 코 밑으로 편의점용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는 강 교수의 뒤통수가 듬성듬성 드러나 보였다. 지방대학 교수 남편을 둔 은숙 언니는 뒤늦게 자아 찾기에 나서는 중년 여성들의 로망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만 필요한 소위 파트타임의 아내이면 됐고 정년 보장의 정교수인 남편의 연금에서 자신의 목도 어느 만큼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슴이 뛰는 울렁증이 도진다는 말에 아직도 신혼이냐고 농담을 건네는 친척들에게 울렁거림과 설렘도 구분 못하는 그들 역시 무감각한 부부일 뿐이라고 일축하던 언니. 집에 올 때마다 무슨 현장 점검을 나온 감시반장 남자 같다니까. 십수년을 주말부부로 살아온 터라 이력이 나기도 했을 테지만 늘 진상 손님만 같다던 남편. 깊은 숨을 뿜어내며 납덩이가 얹힌 가슴을 지근대던 언니의 그때 그 앙상한 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먹 도끼같이 매운 손이 되어 강 교수의 불뚝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칠 수 있었다면 그만큼 남편에 대한 언니의 원망은 뿌리 깊었다. 닭모이만큼의 식사를 마친 은숙 언니는 입맛이 되살아나는지 오이지가 먹고 싶다고 입술에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발음을 했다.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시력도 돌아오지 않은 언니에게 그나마 온전히 살아남은 건 청력뿐이었다. 언니. 제가 다음에 올 때 오이지 꼭 해올게요. 링거가 꽂히지 않는 쪽에 손목을 비틀며 오이지를 바짝 짜는 신용이 어찌나 강렬한지. 이제는 언니가 정말 살겠구나 하고 나는 단박에 약속을 했다. 지금은 한창 샛별 같은 오이꽃들이 조롱조롱 맺히는 절기가 아닌가. 언니도 그처럼 소생할 것이라 믿고 싶었다. 잘 퍼진 쌀밥에 아삭아삭한 오이지를 곁들여 먹으면 언니가 완전히 회복될 것만 같았다. 여전히 복화술같이 입술을 쫑긋거리는 말투였지만 오이지를 무칠 때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깨소금을 흩뿌리는 동작도 자연스러웠다. 콧줄을 꿰고 한쪽 팔에 링거를 꽂은 특수 집중 치료실 환자의 그 낯설고 디테일한 퍼포먼스는 한편 미래하기까지도 했다. 늘 뼛속까지가 닿아야만 하는 메시지의 침투, 온몸으로 발화하는 언어의 진정성이랄까. 바깥 세상의 소식. 동양의 지인들과 문화센터 동료들의 이야기를 손바닥 글씨와 온몸의 언어로 우리는 신나게 떠들었다. 그날도 그렇게 내 손바닥에 대고 언니가 쓰는 손가락 글씨를 내가 잘 알아먹지 못하자 언니는 마치 지우개로 싹싹 지우듯이 자신의 손바닥으로 내 손바닥을 싹싹 비벼서 털어내고 다시 검지 끝에 기를 모아 차근차근 단어들을 써내곤 했다. 언니의 그런 순간에 몸짓들은 날렵하고도 섬세했다. 그래. 언니가 정말 오이지를 먹는다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나는 또 한 차례 강 교수가 직접 환자의 목에서 가래를 뽑는 일도 지켜보았다. 그는 숙달된 동작으로 막힌 하수구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듯 수동식 석션기의 튜브를 언니의 목구멍 깊이 집어넣고 치치직 소리가 나게 두세 번의 작동을 하고는 금방 거두어냈다. 언니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했지만 아주 시원한 듯 만족한 표정이었다. 강 교수는 다시 헛개비 같은 아내의 몸을 좌우로 조심스레 굴려가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기저귀도 살폈다. 언니의 투병이 1년을 넘어가면서 강 교수도 간병에는 꽤 익숙해진 듯했다. 그가 언니의 환자복 바지끈을 풀고 기저귀를 갈아채울 때 앙상한 고관절 사이로 거뭇하고 무성한 거웃이 슬쩍 드러나는 것도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언니의 민머리와는 대조적인 여성성의 살풍경험 앞에서 나는 잠깐 따뜻해졌다. 언니.
불암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삐었을 때 말이에요. 바로 근처 학도암에 들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절집 사람들이 쌀쌀맞게 외면하는 바람에 절뚝거리며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까스로 큰 길까지 내려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했었죠. 그런데 언니, 학도암 뒷전에서 큰 불이 났던 거 알아요? 아마 그때쯤이 언니가 진단을 받고 막 입원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골수암의 일종인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확진이 내려졌으니 집안에 큰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저도 실은 그때 학도암 화재라는 뉴스를 본 것도 같은데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봐요 언니. 그렇게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더니 화를 입잖아요 하고 당장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빅뉴스라며 수다를 피웠을 텐데요. 그러면 언니도 예의 그 제스처와 함께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쳤을 텐데요. 보나마나 내 어깨를 툭툭 치는 듯 빈손을 허공에 대고 휘저으며 파닥파닥 새 쫓는 제스처를 해가며 전하게 되고 키들키들 웃음을 터뜨렸을 텐데요. 언니와 나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그런 회한의 과정들이 생략된 거 보니까 그때는 저도 흩날리는 시간에 침식당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1년씩이나 언니와 소통이 없었다니요. 어느 봄날 저 혼자 학도암에 갔다 내려오다가 언니네 집 근처 골목에서 전화를 했더니 곧바로 언니가 달려나왔죠. 초저녁 때쯤이었는데 언니는 벌써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홈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사실 언니의 그런 옷차림은 처음이었고 생소했어요. 늘 단정하고 반듯한 언니의 외출복 자태만 보았거든요. 그 평상복 차림이 이상했다는 게 아니라 어딘지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미나에 간다던 남편이 일정이 취소되었다며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혼비백산했다고 무슨 집달리가 차압을 붙이러 온 상황극을 겪는 듯 했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는 않지요? 언니, 고구마를 쪄서 은박지에 싸고 뜨거운 커피를 보온병에 담고 불암산에 오르는 게 그중 언니의 유일한 낙이었던 거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구리문화센터에 나가서 글쓰기 강의를 듣는 것 말고는요. 언니가 드디어 에세이 작가로 등단해서 기념식이 있던 날 제가 작은 꽃다발을 가지고 대학로 예술회관으로 가서 떨었지요. 그때 함께 찍었던 사진. 그때 왜 그렇게 언니의 모습이 희뿌옇게 나왔던지요. 똑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포즈를 취했는데도 저는 뚜렷했고 언니는 마치 안개에 한 겹 쌓인 듯 이미지만 강렬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었죠. 그땐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지금보다는 훨씬 뒤떨어졌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 그때 저는 사진 속 언니의 모습에 섬뜩했어요. 병 속에서 잠시 외출한 듯 그늘진 눈매가 맘에 걸렸거든요. 강시 출연이다. 제가 유머랍시고 스스럼 없이 외쳤는데도 언니는 그냥 배시시 웃기만 했어요. 얘는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치거나 시무룩해져서 얼른 지워버려 했어야 할 텐데 언니는 그냥 초연한 미소만 지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찔끔했지요. 내가 너무 심했나? 언니가 상처 입은 건가? 하고요. 그때 언니는 왜 언니 특유의 격한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 언제부턴가 언니는 차라리 한쪽 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가요? 언니랑 수종사에 갔던 날 돌미나리 한 바구니씩을 사왔지요. 사찰 경내의 찻집에서 친절과 자비와는 거리가 먼 다소 뜨악한 말투의 보살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던 우리는 차만 마시고 바로 절문을 나와버렸지요. 아마 근처에 미나리광이 있었던가 봐요. 바구니에 소담스럽게 담긴 돌미나리를 발견하고 좋아라 했던 우리. 언니와 공유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자잘하면서도 몽글몽글하게 되살아나는지요. 우연히 어떤 작가의 글에서 그 찻집의 불친절한 보살을 향한 불만의 소리를 발견하고 제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그게 무슨 화제거리라고. 그때 언니의 반응은 거봐. 딱 한마디뿐이었지요. 은숙 언니는 정수기에 찬물을 받아서 붉은 꽃잎이 들어앉은 유리다관에 그대로 부었다. 히비스커스라고. 서양 무궁화야. 우리 무궁화보다 훨씬 크고 붉은 꽃잎색이 어찌나 진한지 소금 뿌리듯이 마른 꽃잎 가루를 살짝만 물에 떨어뜨려도 금세 핏물이 돼버려. 놀랍게도 선명하고 붉은 진물이 금방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녹아나왔다.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에서 본연의 결정체를 더 잘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정말 핏물을 마시는 듯 비릿하고 섬뜩했지. 그런데 이젠 선열이 낭자한 이 물을 대놓고 마시네. 언니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희죽 웃었다. 핏물이 묻은 입술을 핫듯이 혀끝을 한번 빼물었다. 나는 뭐 이런 엽기적인 차가 있느냐고. 이거 혹시 클레오파트라나 측천무가 마셨던 차가 아니냐고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은숙 언니의 발병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평온한 날이었다. 동물이나 식물은 천연기념물이라 지정하고 보호해주면서 인간들에게는 왜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 두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위덩어리와 땅덩어리도 무슨 기념물이라고 기려주면서 말이에요. 인간 천연기념물인 그 친구들, 성격이나 말투, 패션, 기호식품과 취미, 인간성까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은숙 언니에게 나는 누군가를 성토하는 불화의 사연들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늘 그렇듯 관계 맺기에 실패. 지지부진 끝나버린 연애의 시초도 객관화되지 못한 합리화로 성토했을 것이다. 사골이나 족발에 핏물을 빼내려면 찬물을 부어서 우려내잖아. 차가움이 유효한 경우가 있지. 서로에게 너무 빨리 녹아들기를 바라지만 뜨거움을 오히려 거부하는 상대가 있어. 은숙 언니는 다시 한번 찬물을 받아 유리다관에 부었다. 그러고는 혼담이 오가는 중인 아들의 상대 아가씨에 대해서 착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을 곧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로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국차를 마시려고 독이 찻잔을 집어드는데 그 안에 오롯하게 들어앉아 있는 바퀴벌레의 유충들을 본 적이 있지. 그 철저하고 합리적인 모성애에 그만 기가 질렸어. 열등하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방심하다가 허를 찔렸다거나 할까. 황토의 기운이 살아있는 질그릇 안에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고급한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하고 싶은 어미의 마음은 모든 생물이라면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났나 봐. 그때 저는 언니의 얼굴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서 의심했죠. 곧 혼주가 될 테니 다들 한 번씩 간다는 중년 여성의 얼굴 리모델링 같은 건 말이에요. 제가 실없이 웃으면서 무슨 보톡스 시술 같은 거 하셨어요? 하니까 글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붓는지 모르겠다 하며 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갱년기 증세인 것 같기도 하다고요. 소화도 안 되고 자주 감기에 걸린다고? 그리고 또 자주 피곤하다고요. 림프종 백혈병이 그렇게 자주 얼굴이 붓는다는 걸 그 병에 걸린 어떤 남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도 처음에는 얼굴에 무슨 성형시술을 한 것 같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언니가 이유도 없이 피부에 자주 멍이 든다고 했을 때 설마 강 교수님 폭력 쓰는 거 아니죠? 라며 내가 또 허물없이 던졌던 농담. 이제 와서 그 병세의 징후들이 생각나네요. 언니, 저는 왜 그렇게 둔감했을까요? 언니. 남편은 안 그런데. 아들이 밥 안 먹고 나가면 엄청 속상하다고 했었죠. 언니의 그 아들. 하나뿐인 언니의 그 분신이 상주가 되어 지금 조문객을 맡고 있네요. 오이지를 기다렸다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달갑진 않지만 저는 또 보아야 하는 언니의 며느리. 저는 예식장에서 한 번 봤던 사람. 시어머니인 언니가 신혼인 자기 집에 자주 오는 걸 두고 언니의 아들인 제 남편을 통해서 불편하다고 삼가달라고 했던 그녀도 지금은 검정 상복을 입고 옆에서 인사를 건네네요. 언니, 저는 왜 언니의 그 불편한 기억이 또 떠오르는 걸까요? 언니가 순수김치와 밑반찬을 해갖고 갔더니 며느리인 그녀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반찬통만 덜렁 받아들고 현관문을 확 닫아버렸다는 그 너무나도 쇼킹한 사건 말이에요. 그렇죠. 언니는 한동안 얼어붙어서 우두커니 서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그 장면이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강렬하게 튀어나오는 걸까요? 강 교수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밥 먹고 가라고 조문객들이 몰려있는 방으로 밀어넣네요. 에어컨의 냉기가 미처 가닿지 못한 한쪽 구석에 흰 베일을 늘어뜨린 수녀님들이 조용히 모여 앉아 있군요. 언니의 언니가 수녀님이라고 했죠. 막내딸마저 수녀가 되는 걸 어머니가 강력 반대했었다죠.
결국 내가 출가를 하려고 출가를 포기했잖아. 인간 구제 하나 하려고. 목젖이 보이도록 까르르 웃음을 넘기며 가슴에서 단도를 뽑듯 한쪽 팔을 확 뻗어 단원을 긋던 언니의 그 격렬했던 동작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언니도 아마 저 수녀님들 사이에 끼어앉아 목줄을 돌리며 입술을 달싹이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언니의 노트를 봅니다. 마취 속에서 너의 이름을 불렀다. 간절히. 회전목마를 타고 터널을 빠져나갈 때 너는 춤을 추며 미끄러지듯 나를 따라왔다. 어느새 내가 너를 뒤쫓고 있었다. 우리는 원형의 통 속에서 끝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에게 물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가요? 하고. 언니. 제가 언니의 병실에서 보았던 언니의 눈물. 그때 언니의 남편 강 교수가 마가린에 비빔밥을 떠먹여주니까 언니가 겨우 반 숟가락 좀 받아먹다 말고 여전히 혓뿌리가 다 말려 들어간 소리를 힘겹게 뱉어내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남편을 건너다 보면서 진작 좀 나한테 잘해주지 하며 눈가를 적시던 눈물로 그게 비록 눈물샘이 다 망가지고 막혀버려서 흘러넘치는 유루 현상이었을지라도 말이에요. 언니의 눈가에 아스라이 번지던 그 흥건한 습기. 내 망막에도 안개의 맛 같은 게 서리며 뿌해졌지요. 아, 언니가 오이지를 기다렸다는, 저를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저며오네요. 언니. 오이지보다는 에세이집을 내자고 했던 기대감 때문에 저를 기다렸던 거 알아요. 같이 창작 공부하던 문화센터 친구가 작품집을 가지고 병문안 왔더라고 하기에 제가 그럼 언니 책 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했을 때 환해지던 언니의 얼굴, 금방 떨치고 일어날 것처럼 화색이 돌던 그 표정, 허공에 눈망울을 굴리면서 아이처럼 벙그러지던 웃음이 진하게 떠오르네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참 참해. 요즘 그런 애 없을 거야. 아들의 결혼 상대 아가씨를 매우 흡족해하면서도 아들을 곧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로서의 아쉬움을 토로했던 언니. 하지만 곧 내 아들을 맡아줄 임자가 비로소 나타났으니 나는 해방이다라고 외치던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독립 만세 자세로 파한대소한 표정도 선명하네요. 언니 전에 우리 함께 전주에 갔던 일 생각나요? 제가 가입해 있던 단체에서 1박 2일에 문화체험 답사로 갔었죠.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 등의 일정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비회원인 언니를 초대했었잖아요. 마감 날짜에 마침 한 자리가 있어서요. 유일하게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언니랑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죠. 전주의 그 초여름밤에 확인했던 언니의 그 실용주의와 용기 백배한 에피소드들. 사실 저는 그때 언니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스킨과 로션, 영양크림 등을 덜어왔던 일. 그게 제게는 좀 놀라웠어요. 아이들 소꿉 장난감같이 조합한 어디서 그렇게 조그만 비닐통을 구했는지 감탄을 하면서 언니의 알뜰함에 혀를 내둘렀죠. 제가 사는 빌라 2층 끝집에 와보고는 유난히 추위를 타는 제게 식사를 제대로 해라. 비타민을 챙겨 먹어 하는 대신에 서양집이라서 그래. 커튼이라도 해달지 언니는 살림꾼답게 단박에 진단을 내려주었지요. 저는 그때 보아야 할 기간이 아직도 먼 정기적금 같은 것이 제 삶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과소비를 하고 들쑥날쑥 길고 짧은 여행을 하는 내게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했지만 애 아빠랑 처음 사글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어. 네 알아요 언니. 동네 친척분이 그러셨어요. 과수원집 막내딸이 서울 가더니 없는 남자를 만나서 생고생을 한다고. 그날 밤 전주에서 언니는 또 그 예의 호쾌한 제스처를 취하며 흐흐 웃었지요. 마치 술 취한 비둘기처럼요. 네. 그 남산 비둘기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애가 6살이었어. 논문 쓴다고 여자조교랑 밤샌다길래 내가 그 밤에 호텔방을 급습했지 않겠니. 문 앞에서 애를 시켰어. 아빠 불러보라고. 기가 막힌 광경을 확인하고 말았지. 언니 그날 밤 남산에 호텔을 내려오는데
휘적휘적 밤비둘기가 계속 따라오며 울었다지요. 마치 언니를 호위하듯 따라왔다지요. 그 다음 날 전주 한옥마을 해설사가 마지막 황손을 소개했죠. 이석 씨라고. 비둘기집이라는 가요를 불러서 히트시킨 가수였다잖아요. 망해버린 왕조의 후예지만 TV 사극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맞닥뜨리다니요. 어쩌면 궁궐 후원에 흐드러진 연회장에서 수많은 만주백관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비둘기집 노래를 불러보라고 신청했었지요. 주저하는 황손 이석 씨를 대신해서 결국 일행들 모두가 합창을 했었잖아요. 여전한 비둘기집의 인기. 어쩌면 그건 국가도 임금도 아닌 가정과 집이 개인의 구원이라는 대중의 갈망. 그런 염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언니, 우리와 그토록 친근한 비둘기들이 말이에요. 걔네가 알을 낳기 위해서 공원의 나뭇가지 위에다 둥지를 튼다는데요. 공원 관리인들이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면 글쎄, 그냥 화단의 풀숲에다 알을 낳는 수밖에 없다네요. 도시의 비둘기들 대부분이 그렇다는군요. 언니,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아직 건너지 못한 강 같았어요. 직장을 관두고 뒤늦은 대학원 생활. 그게 무슨 40 넘은 루저들의 등산객인 듯 책가방 백팩을 메기는 했지만 또 다른 사춘기를 맞는 듯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기는 할까 불쑥 들쑤시는 불안감. 저를 설명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모호한 존재감이 굴욕적이기까지 했어요. 언니. 제가 언니에게 오이지를 곧바로 해가지 못한 건 분명 제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된 셈이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인 투석을 하고 수시로 복수를 빼내는 와중에 소금기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결국 환자를 미리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책임 회피성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입에서 당기는 것은 몸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다는 것. 의지대로 먹고 조금이라도 쾌차하기를 바라는 제 나름 감상적인 희망으로 우쭐하다가 한 주의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고 말았지요. 사실 저는 오이지 무침을 시도하기는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진공 포장된 것을 사다가 하루쯤 물에 담가서 짠물을 완전히 빼냈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 냉랭한 것을 언니가 일러준 대로 바짝 짜서 참기름 흠뻑 치고 깨소금도 솔솔 뿌려 넣었지요. 하지만 간이 거의 없는 그것은 오이지 무침이라기보다는 정체불명의 흐물흐물한 식물성 조직 같았어요. 하기야 슈퍼용 재료부터가 단물에 절인 피클이고 전통적인 오이지는 아니었던 거죠. 난 있잖아. 요즘 너무 싱겁게 먹어. 식성이 변한 게 아니라 감성이, 의식이 변했나 봐. 언제부터 언니의 식성이 변했는지. 아, 그때. 그러니까 언니가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언니가 식성과 감성을 연관짓는 게 좀 우습다고 생각했거든요. 꼭지가 살짝 마른 과일이나 잎끝이 티끌 만큼이라도 노릇으로만 변한 쌈채소를 물리치던 언니를 보면서 아마 남편 강 교수가 까탈스러워진 모양이라 추측만 했었지요.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 중이었는데 강 교수님이 무슨 국제 논문을 쓴다고 외국인 교수를 집으로 불러다가 홈스테이식으로 대접을 할 때였을 거예요. 언니의 음식 솜씨가 빼어나기에 망정이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춰주겠느냐고 저까지 볼멘 소리를 했던 게 생각나네요. 어휴. 그놈의 논문. 내가 반은 해줘야 한다니까. 언니가 내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때로는 반감을 드러낼 때 그게 다 교수 부인으로서의 적당한 자긍심의 푸념이라고만 여겼지요. 우린 아직도 구순기야. 먹고 마시는 게 오락의 거지반을 차지하잖아. 입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아직도 유효해. 마시고 씹고 물어뜯고 구순기의 쾌감을 일생 동안 쫓는다는 건 야만이야. 언니는 그즈음 계속 먹는 것에 대한 불만과 성토, 급기야는 혐오까지 드러내고는 했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고작품집, 이런 거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셔요. 안보험 같은 걸 따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팔려고 내놨어요. 은수 언니의 아들로부터 언니의 노트를 넘겨받았다. 그 집을 팔다니.
언니가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57 가구와 앤틱 콘솔들이 먼저 가슴 아프게 떠올랐다.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대리석 식탁과 아일랜드 스타일의 기역자형 싱크대도 처음 언니 집에 갔을 때 46평 아파트 안에 별채 같았던 강 교수의 방이 내겐 좀 이질적이었다. 잘 정리된 서가와 반듯했던 책상 위의 질서들, 강 교수 혼자만의 얼굴을 확대해서 걸어놓은 사진들. 젊었던 날의 모습인 듯 그는 적당히 건강하고 온건한 인상이었다. 평균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만족감과 안정감, 자신감이 복합된 표정. 실물이라기보다는 터치가 섬세한 초상화 같은 사진. 마치 깔끔한 독신 남자의 부재중방 같았다. 어디에도 언니는 없었다. 거실에도 평균적으로 화목하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집안의 표상인 그 흔한 가족 사진 같은 것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지만 한적한 교외에 전원 생활이 가능한 신도시의 편리함 때문에 인기가 있는 동네였다. 12층 높이의 거실 창밖으로 멀리 떨어진 불암산의 전경이 한 폭의 진경산수와 같았다. 부드러운 뾰족함이 도드라진 소위 문필봉이라고 칭하는 바위 하나가 전체 산 능선에 비껴서 걸려있는 모습이 오뚝했다. 진짜 풍수지리가 맞긴 맞나 보네요. 강 교수님 잘 되신 걸 보면. 그 말인즉슨 강 교수의 입지전적인 삶의 매력을 조금은 알고 있던 내 립서비스 차원의 호들갑이었다. 매 주말이면 낯설고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 같이 불안했어. 마치 청소검사를 받는 아이처럼 초조하고 가슴이 벌렁거려. 에이 언니, 그런 기회비용 같은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죠. 나는 그때 왜 은숙 언니에게 무조건 공감해주지 못했을까? 언니의 노트를 넘겨본다. 언젠가 뒷베란다를 청소할 때였어. 오래전에 내다둔 작은 소파 밑을 쓸어내다가 바퀴벌레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었네. 몸집이 엄청 큰 게 대왕 바퀴벌레라고나 할까? 아마 정신상태였나 봐. 무려 18시간이나 버티다가 가더라고. 내가 목격하기 전까지 더 일찍 그놈은 바둥거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지. 배를 하늘로 향하고 팔다리를 비벼대며 발광하는 모습이라니. 바퀴벌레는 기도를 비벼대며 발광으로 하는 모양이야.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 손가락을 스치면 다시 애걸복걸하더군.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비굴할까? 은숙 언니의 노트 속에는 바퀴벌레 알 같은 깨알 미립자 글자들이 드문드문 뭉쳐 있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은숙 언니 노트의 갈피 사이에 검지 손가락을 끼워 움켜쥔 채로 결의를 보였다. 부끄러운 비용은 언니의 아들은 아마 출판 제반 비용을 염려하는 것 같았다. 아, 그건. 갑자기 내 횡경막 끝에 뭔가 예리한 것이 스치고 간 것 같았다. 누군가 내 목을 빨래집게로 꽉 조이는 것 같았다. 집을 판다고 했으니 남은 가족들의 안위가 현실적인 문제로 걸려 있겠지. 아들 결혼 때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주느라 강 교수가 외벌이 타령을 하며 언니를 압박했었다는 일화가 생각났다. 요즘 맞벌이도 안 하는 여성이 어디 있냐며 괜한 부활을 언니에게 터뜨렸다는. 아니, 나 혼자 낳은 자식이야. 어차피 집 해줄 거면서 아들 며느리한테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언니가 막 발을 뻗어 허공을 베는 듯한 그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강 교수를 성토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강 교수가 늦은 공부를 시작할 때 은숙 언니의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도 상기되었다. 과수원집 막내딸이 가락시장에 청거물 점포를 열더니 1년도 못 가서 망했다는 소문이 고향 동네에 파다했었다는 사실도. 다시 언니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잊힌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르듯이 연락이 닿는 사람이 될 거야. 궁금해하지도 마. 다가오지도 마. 지저분한 공책에 낱장을 뜯어내듯이 가뿐해지려고 해. 기분으로 밥 먹고 놀러 가고 또 누군가에게 한턱 내고 이런 일련의 즉흥적인 관계의 이벤트들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걸. 그래. 한숨 자다 깨서 보니 목적지에 다다른 듯 후다닥 선반의 짐을 챙겨야 할 테지. 나는 다시 펼쳤던 은숙 언니의 노트를 덮어서 꽉 걸어쥐었다. 누군가 체각이라도 하듯 내 소나귀에 더욱 힘을 주어 그것을 움켜쥐었다. 붉은색 비닐 커버에 푸르죽죽 멍자국이 서렸다. 왜 이렇게 멍이 잘 드는지 모르겠어.
은숙 언니가 흐드득 웃으며 링거가 안고 친 한쪽 팔을 뻗어 올렸다. 언니의 상박 안쪽 팔뚝살 그 깊은 곳에 새겨진 푸른 거미줄의 무늬가 언어의 물결처럼 책장이 되어 어른어른 펼쳐진다. 작품 해설입니다. 소설 오이지는 죽음을 앞둔 한 중년 여성의 마지막 나날과 그녀를 지켜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삶의 비애와 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억눌린 자아의 표출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화자가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은숙 언니를 병문안하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한때 생기 넘치고 명랑했던 은숙 언니는 이제 시력을 잃고 목소리마저 낼 수 없는 처참한 육신이 되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오직 청각만이 살아있는 그녀는 화자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힘겹게 세상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 손바닥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육체의 감각이 소멸해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관계의 끈이자 생명력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입니다. 화자는 앙상하게 변해버린 언니를 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은숙 언니는 겉보기에 번듯한 대학 교수 남편을 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 실상은 공허하고 억압적이었습니다. 남편 강 교수는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을지 모르나 정서적으로는 철저히 타인이었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감시하듯 아내를 대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 밑에서 은숙 언니는 숨죽인 채 살아왔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부부관계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 아래에서 서서히 자아를 상실해가는 여성의 내면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언니가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에 집착하고 등단을 꿈꾸었던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숨쉴 구멍을 찾기 위한 처절한 탈출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오이지는 매우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미음조차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언니는 간절하게 오이지를 찾습니다. 짭조름하고 아삭한 오이지는 밍밍하고 몸이 건조한 병원 생활, 더 나아가 생기 없이 말라가던 그녀의 삶과 대비되는 강렬한 생애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이자 잃어버린 일상의 맛을 되찾고 싶은 마지막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화자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계량된 오이지를 가져갔을 때 그것이 언니가 원하던 진짜 맛이 아니었던 것처럼 화자와 언니 사이, 그리고 언니와 가족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그토록 원하던 오이지의 참맛을 다시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이는 소통의 부재와 타이밍을 놓쳐버린 회한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작품 속에서 남편 강 교수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그는 병든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뽑아내며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듯 보이지만 그 모습에는 따뜻한 애정보다는 기계적인 의무감이 엿보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챙기는 듯한 모습, 그리고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노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을 팔고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에서 그 비정함은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아들이 어머니의 작품집 출간보다는 비용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대목은 물질 만능주의 세태와 가족 해체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은숙 언니가 남긴 노트 속 문장들은 그녀가 생전에 뱉지 못한 비명과도 같습니다. 바퀴벌레의 죽음을 관찰하며 썼던 글은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것으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에 대한 자조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화자는 은숙 언니의 죽음 이후 그녀가 남긴 붉은색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가족들조차 외면한 그녀의 정신적 유산을 화자가 챙기는 이 장면은 피 섞인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던 친구로서의 의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잊혀가는 한 존재에 대한 기억투쟁을 예고합니다. 멍이 잘 든다던 언니의 팔뚝처럼 노트의 표지에도 멍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있다는 묘사는 은숙 언니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멍을 찐 상처들을 시각화한 탁월한 표현입니다. 작가는 화려한 수식보다는 담담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건조한 현실과 그 속에서 쓰러져간 한 여성의 고독을 밀도 있게 그려냈습니다.
히비스커스 차의 붉은 핏빛 이미지와 남산 비둘기 에피소드 등 곳곳에 배치된 상징들은 소설의 분위기를 더욱 비장하고 쓸쓸하게 만듭니다.